자, 제5장 한계 효용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 이론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 앞부분 보시면요. 목차 부분 보시면요. 자, 교재 앞부분 목차에 제2편 소비자 이론 나와 있죠. 자, 제2편에서 소비자 이론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제3편 생산자 이론 공부할 거예요. 자, 소비자 이론에서는요. 소비자의 의사결정,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 제3편 생산자 이론에서는 생산자의 의사결정, 생산자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분석을 했으면 이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공간이 있죠. 바로 우리 그것을 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넘겨보시면 제4편에서 시장 이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시경제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소비자 이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소비자 이론이 뭐냐? 자,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해 봤더니 소비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 어떤 재화가 싸면 많이 사고 비싸면 조금만 사더라. 라는 게 바로 관찰했다 이 얘기예요. 소비자들의 행동은 이렇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재화가 싸면 많이 사고요. 비싸면 조금밖에 사지 않아요. 자,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를 수요 곡선으로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지더라 이 얘기예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소비자들은 재화의 가격이 비쌀 때는 조금만 사고 재화의 가격이 쌀 때에는 많이 사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소비자들은 재화가 비쌀 때는 조금만 사고 쌀 때는 많이 살까? 왜 그렇게 구매할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게 바로 소비자 이론이에요. 단순합니다. 소비자 이론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이렇게 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소비자들은 이렇게 살까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분야가 바로 소비자 이론이다 이 얘기예요. 단순하죠. 자, 우리 소비자 이론은요.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서 수요의 법칙을 도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분석해서 왜 사람들이 비싸면 조금 사고 싸면 많이 살까라고 하는 이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관계를 증명하고 도출하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별거 아닌 거구나. 자, 당연한 걸 조금 어렵게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소비자들은요. 어떻게 소비 행동을 결정하냐면 어떻게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냐면 첫 번째, 자신의 예산 제약을 고려합니다.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소득 또는 예산의 그 한도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월급이 300만 원이면 그 사람은 한 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쓸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한 달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소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들은 자신의 예산을 고려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산 이상으로 소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것을 예산 제약이라고 해요. 예산 이상으로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들은요. 같은 돈을 쓸 때 자신의 예산을 소비할 때 최대한 자신의 효용,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소비를 합니다. 자, 어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사 먹을 때 자, A, B 두 개의 음식이 있어요. A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고 B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둘 다 가격이 10,000원이야 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요. 자신의 10,000원을 쓸 때 어디에 쓸까요? 당연히 똑같은 10,000원일 때 나한테 더 큰 만족을 주는 A 음식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이처럼 소비자들은요. 자신의 돈을 쓸 때 이 돈을 어디에 쓰냐면 자신의 효용, 자신의 만족을 최대로 주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재화를 소비하는데 자신의 예산을 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은 첫 번째,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그 예산을 소비할 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화를 소비한다,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수요의 법칙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뒤에 공부를 하시면 차차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효용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들이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를
효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편익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속성이 있어서 그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어떤 식당 A 식당이 있고 B 식당이 있어요. 자, 이 식당을 갑이 A 식당을 먹고 나왔고 B 식당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A 식당 먹고 나왔을 때 물어봐요. 야, 너 A 식당 음식 맛이 어땠어? 너 얼마나 만족했어? 했더니 갑이 엄청 맛있었어 라고 얘기해. 엄청 맛있었어. 그리고 B 식당을 갖고 나온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 B 식당은 어땠어? 라고 하니까 B 식당은 매우 맛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A 식당과 B 식당 중에서 어디가 더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측정이나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너 A 식당에 네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한번 표시해봐. 그랬더니 갑이 나 A 식당 식사를 다시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최대 5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 내가 B 식당을 다시 먹는다면 나는 B 식당에는 4만 8천 원어치 지불할 의사가 있어 라고 요렇게 화폐액으로 나타내면 너 B 식당보다는 A 식당이 더 맛이 있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편익이라는 것을 바꾸어서 계산하거나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측정이나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효용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개념의 효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것을 기수적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효용 개념은 지금은 사실상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다. 아주 옛날에 우리가 경제하기 시작할 때 소비자 이론을 맨 처음에 분석할 때는 그때에는 기수적 효용 개념을 사용했어요. 바로 그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제5장의 한계 효용 이론입니다. 자, 5장의 한계 효용 이론이 소비자 이론의 맨 첫 번째 부분에 있는데 바로 가장 처음에 논의되었던 내용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기수적 효용은요, 효용의 크기를 절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사과의 효용을 200이라고 측정하고 배의 효용이 100이라고 측정한다면 사과가 배의 효용의 2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 자, 연인이 사랑을 합니다. A하고 B가 서로 연인 관계예요. 사랑을 해요. 그래서 B가 A한테 물어봐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했었을 때 A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470만큼 사랑해. 이렇게 사랑의 크기를 절대적인 수치로 객관화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전에 사귀던 C는 내가 얘를 한창 좋아할 때 350만큼 좋아했었는데 내가 지금은 너를 470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예전 애인보다 지금 너를 더 많이 좋아해. 120만큼 더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그 만족감 자체를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 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어마무시해서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 자체, 사랑의 크기, 좋아하는 정도, 싫어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비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게 바로 서수적 효용이에요. 서수적 효용은 이 서가요, 순서할 때 서예요. 순서할 때 서. 그래서 효용의 그 크기를 순서로만 측정하는 개념이 바로 서수적 효용이에요. 자, 사과가 200이고 배가 100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해. 이렇게 부등호로 이렇게 표시하면 배보다 사과를 더 좋아한다. 이러한 의미로 나타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서수적 개념을 사용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올드 이론이야. 사실 이것도 올드 이론이고 이제 이 이후에 또 발전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 가정했었습니다. 그러한 전제 가정 위에 성립한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라고 했죠. 어떻게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냐? 효용은 서수적으로만 측정할 수가 있다. 무엇을 무엇보다 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부등호로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어서 서수적 효용이 도입된 무차별 곡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게 제6장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6장 보시면 무차별 곡선 이론 나와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무차별 곡선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 이론은 한계 효용 이론보다는 효용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러한 무차별 곡선 이론까지도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왜 한계를 갖고 있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효용의 크기를 측정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절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고 요거는 절대적인 크기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순서로는 측정할 수 있다. 어쨌거나 효용의 측정 가능성을 전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제 가정 자체를 비판하는 이론이 나왔어요. 바로 그게 현시선호 이론입니다. 자,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지금 소비자에게 사과를 더 좋아해? 배를 더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서 소비자가 나는 사과를 더 좋아해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자, 한계 효용 이론은 당연한 거고요. 자, 무차별 곡선 이론도 여기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무차별 곡선 이론 너는 그러면은 재화 간의 효용의 순서를 소비자한테 물어본다는 거잖아. 사과를 더 좋아하세요? 배를 더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 저는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거구나. 이렇게 네가 효용의 순서를 측정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답변자가 진실하지 못하게 답변할 수가 있어. 만약에 어떤 점잖은 노신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성인 잡지가 있고 아주 야한 사진이 실려있는 성인 잡지가 있고 교양 잡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둘 중에 어떤 잡지를 더 좋아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저는 당연히 교양 잡지를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이러한 답변이 진실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 본인도 자기가 뭘 더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효용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 효용은 측정할 수가 없다. 오직 무엇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요 측정이 아니라 관찰이에요. 관찰. 자, 어떻게 관찰하냐? 어떤 사람이 사과를 더 좋아하는지 배를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 이론이라면 가서 물어보는 거죠. 둘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게 무차별 곡선에 입각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현시선호 이론은요 보는 거예요. 마트에서 그 소비자가 과일 코너에서 사과랑 배가 있는데 둘 중에 뭘 집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쏘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저 사람이 사과를 집어. 저 사람 사과를 집었어. 배도 살 수 있었는데 사과를 샀어. 저 사람은 배보다 사과를 더 좋아하나 봐. 이렇게 관찰해서 파악한 게 바로 현시선호 이론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은 관찰을 해서 사람이 마트에서 사과를 살 수도 있고 배를 살 수도 있는데 둘 중에서 사과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을 관찰해요. 소비자의 선택을 관찰해서 이 사람은 사과를 배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요거 어때요? 자, 요거는요 그 교장 선생님이 서점에서 요 잡지가 있고 요 잡지가 있었을 때 둘 중에 어느 잡지를 선택하느냐, 어떤 잡지를 사느냐 그 구매 행위를 관찰하는 거예요. 봤더니 사실은 성인 잡지를 사시네? 라고 하면은 저 선생님은 사실은 성인 잡지를 더 좋아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부터는 소비자의 행위를 관찰해요.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관찰해서 A와 B를 모두 살 수 있는 상황에서 A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B보다는 A를 더 좋아한다, 더 선호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걸 전제로 분석하는 파트를 바로 현시선호 이론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름이 현시라고 나와 있죠. 현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난, 눈에
보이게, 나타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관찰할 수 있도록 나타난 행위잖아요. 자, 어떤 소비자가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집는 이 행위는, 사과를 구매하는 이 행위는 다른 사람도 관찰할 수 있게 겉으로 나타난 행위잖아요. 이렇게 소비자의 겉으로 드러난 소비 행위를 관찰해서 현시 선호,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겉으로 바깥으로 나타난 그 소비 행위를 통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현시선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바로 이것도 제7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5장, 요거는 제6장, 요거는 제7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시선호 이론이 가장 현대적인 의미의 소비자 이론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던 소비자 이론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가 그 소비자에게 어떠한 효용을 줄지가 그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다는 전제하에 분석하는 소비자 이론이에요. 뭔 소린가 하니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재화를 구매하면요. 이 사과의 맛이 어떻고 영양소가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한 효용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배라고 하는 과일을 구매하면 이 배의 맛이 어떻고 이 배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어떻고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재화를 구매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매하는 재화 중에는 또는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그 재화나 서비스가 나에게 어떠한 효용을 줄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복권과 보험이에요. 복권과 보험. 여러분들 복권을 사실 때 복권의 가격을 지불하죠. 만약에 복권이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할게요. 복권 한 장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복권을 긁었을 때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복권 사실 때 이 복권을 긁으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고 사시나요? 아니죠. 모르죠. 꽝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500원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10억이 나올 수도 있죠. 복권은 몰라요. 복권은 그 재화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한 장에 1,000원이야. 그건 알아. 한 장에 1,000원을 줘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복권을 긁었을 때 당첨금이 얼마가 나와서 이 복권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효용을 안겨줄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불확실하다라고 해요. 경제학에서는 잘 모른다 이 말을 불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화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효용을 안겨줄지가 불확실해요. 이해하시죠? 자, 엔드 두 번째 보험을 볼게요. 자, 우리 보험 중에서 우리 암보험이 있다고 칩시다. 암보험. 여러분, 암보험은 암에 걸리면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주는 보험이죠. 근데요, 내가 일단 20대 때 암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20대 때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되면 이 보험의 혜택을 받겠지만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나는 보험료만 내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20대 때 암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가 나중에 살다가 40대, 50대 이런 이게 나중에 암에 걸리게 될지 안 걸리게 될지 내가 그래서 이 보험의 혜택을 탔을지 못 탔을지 나는 그냥 보험료만 내고 말지 아니면 보험료 낸 거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될지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역시 보험이라고 하는 재화도 내가 돈을 내고 가입하고 사긴 사죠. 그런데 이 보험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얻을지를 불확실해요. 또 어떤 보험이 있냐면 화재보험이 있어. 화재보험. 자,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고, 그죠? 불이 나면 보험 혜택을 받고 불이 나지 않으면 보험료만 내고 아무런 혜택이 없죠. 그래서 내 집에 대해서 내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 부동산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을지 없을지 나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복권과 보험과 같은 재화의 경우에는 이 재화나 서비스가 나에게 어떠한 효용을 안겨줄지가 그거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저 위의 세 가지의 소비자 이론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안겨주는 효용의 크기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분석하는 소비자 이론이에요. 그런데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나에게 어떠한 효용을 안겨줄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재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이론을 분석하는 파트가 있는데 바로 그게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대 효용 이론은 제 8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 6, 7, 8 순서대로 소비자 이론의 전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소비자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효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본적인 베이스를 쌓고 그런 다음에 소비자 이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효용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할 건데요. 효용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중에서 한계 효용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한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계라는 단어는요, 난 이제 한계야, 난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난 더 이상 못해 라는 리미트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의 한계는 리미트의 뜻이 아니라 마지널의 뜻이에요. 마지널은요, 추가적인 이란 뜻이에요. 추가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 한계라는 단어가 자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리미트라는 의미로 쓰였던 그 의미가 자꾸 떠올라서 처음에 공부가 힘든데 이제는 바꾸셔야 돼. 경제학에서는 절대로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아요. 경제학에서 한계는 무조건 마지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고 하면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효용의 크기를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 비용이라고 하면요. 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한계 효용을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XJ라는 뜻이겠죠? XJ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재화의 수량을 한 개 더 소비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총 효용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자리에도 Q가 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도 X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의미로 쓰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계 효용은 재화를 하나 더 XJ를 하나 더 소비했을 때 그로 인해서 효용이 얼마나 변하는가. 즉 우리가 소비를 더하면 당연히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효용의 변화분은 당연히 효용의 증가분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얻어지는 효용이 있을 텐데 우리 그 추가적인 효용의 크기를 한계 효용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내가 과자를 현재 3개 먹은 상태예요. 과자를 내가 3개 먹었을 때 그때 나의 효용, 얘를 총 효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나의 총 효용이 10이었어요. 근데 내가 과자를 한 개 더 먹었어. 과자를 한 개 더 먹었으면 내가 이제 과자를 4개 먹은 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효용이 15가 되었어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네 번째 과자가 나에게 준 한계 효용이 얼마죠? 바로 5예요. 5. 네 번째 과자가 나에게 준 한계 효용은 5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상태에서 과자를 한 개 더 소비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효용이 5만큼 증가했으니까 네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한계 효용은 총 효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서 측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기초 경제 수학 때 이미 일반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총이라는 개념을 그냥 총 효용이라고 할게요. 총 효용을 미분하게 되면 한계 효용을 구할 수가 있고 한계 효용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거꾸로 다시 TU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얘기했고 하방 면적을 구하는 것을 적분이라고 했어요. 하방 면적을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효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한계 효용을 구할 수가 있고 한계 효용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다시 TU를 구할 수 있다. 총 효용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우리 이미 여기서 소비자 잉여 때 공부했죠. 자,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한 재화의 소비량이 일정 단위를 넘어서면 그 재화의 추가 소비에서 얻는 한계 효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께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뷔페를 갑니다. 호텔 뷔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뷔페를 가면 처음에 되게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데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엄청나게 막 전투 의지를 막 불태우죠. 여기 그 부산에 시그니엘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성인 한 명이 디너로 먹으면 한 16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한 끼에 16만 원을 내고 밥을 먹으러 가면 뷔페를 먹으러 가면 그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겠어요? 내가 가서 정말 많이 먹어야지. 정말 끝까지 먹어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뷔페를 가지 않으실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접시로 와, 막 뭐 양고기, 뭐 회, 스테이크, 막 고기, 야채, 과일 막 엄청 막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퍼와서 먹어요. 먹으면서 와,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막 먹어요. 그렇게 이제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계속 먹어가잖아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가 한 5접시 먹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허기는 이제 간 상태겠죠. 이제 여기에서 6접시로 한 접시를 더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접시를 더 먹으면 요 6번째 접시가 맛이 있습니까? 네, 맛이 있어요. 맛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먹었던 첫 번째 접시나 두 번째 접시나 세 번째 접시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이제 6접시 정도 먹으면 슬슬 처음보다는 좀 덜 맛있어. 왜? 이제 어느 정도 살짝 배가 찼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처음에 느꼈던 뭔가 이 뇌를 딱 강타하는 그런 강렬한 행복감, 강렬한 맛있음 이건 좀 아니고 조금 이제 가라앉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더 먹죠. 7접시, 8접시, 9접시 먹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먹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만족의 크기가 어때요? 점차 덜 맛있어요. 왜? 점차 배가 부르거든요. 점차 배가 부르고 이미 아까 먹었던 거 또 먹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점차 추가적인 접시가 나에게 주는 만족의 크기가 점차 이렇게 덜 맛있어집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실 때 내가 뷔페 가서 여러 접시를 먹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접시를 먹을 때마다 그 맛있음이 점점 덜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떠올리시면 직관적인 이해를 바로 하신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가 X재와 Y재 두 개의 재화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X재와 Y재 두 개의 재화가 있는데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일정한 상태에서예요. 따라서 우리가 X재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Y재의 소비량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전제해야 돼요. 자, Y재의 소비량이 변하면 안 됩니다. Y재의 소비량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우리가 X재의 소비량을 늘려나갈 거예요. 자, 이제 Y재의 소비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X재의 소비량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소비량을 늘려나가다 보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일정 단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X제의 한계 효용이 자 이렇게 얘를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 얘를 X제의 소비량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처음에는 X제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X제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요 구간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구간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M유가 점차 커지고 있잖아요. M유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은 아니고 요 일정 소비량 Q0를 넘어서서 그 이후부터 소비하기 시작하면 이제 M유의 크기가 점차 하락하게 되죠. 점차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바로 우리 요 구간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그 재화의
추가 소비에서 얻는 한계 효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자,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일은 없어요. 반등하는 일은 없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만 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계 효용은 심지어 음의 크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평축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한계 효용이 플러스지만 이제 여기부터는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인 구간이에요. 자, 우리 요 구간은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인 구간입니다. 여러분, 재화가 주는 한계 효용의 크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 음수일 수가 있나요? 자, 아까 우리 뷔페의 사례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내가 이제 뷔페를 12접시를 먹었어. 이젠 배가 엄청 불러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배가 불러. 이 상태에서 한 접시를 더 먹으래. 그러면 이때부터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고문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식고문인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제가 이걸 늘 하는데 자, 내 친구가 해병대에 입대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 친구가 입대하니까 선임이 뭐가 먹고 싶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초코파이를 몇 박스를 사왔더랍니다. 초코파이를 뭐 한 몇 박스를 사갖고 와서 먹으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를 수십 개를 먹다가 애가 결국 토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 이제 괴롭히는 거였는데, 그 보세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한 개 먹으면 맛있죠. 두 개 먹어도 맛있죠. 한 몇 개까지 먹어도 꽤 맛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서서 막 10개, 20개, 30개 막 먹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한계 효용이 음의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소비량이 너무 많아지면 배 아파 더 이상 못 먹겠어 라고 하는 상태가 와버리면 음식을 더 먹는 게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구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한계 효용이 음인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재화의 소비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 효용이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말씀드렸고,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총효용이 있습니다. 총효용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관적 만족감의 총량, 총합을 총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효용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 뷔페에 가서 한 접시 먹은 사람보다는 세 접시 먹은 사람이 더 큰 만족을 느끼고 7접시 먹은 사람이 더 큰 만족을 느끼고 10접시 먹은 사람이 더 큰 만족 느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접시, 13접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오히려 배가 아파지고 소화 불량이 되고 체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총효용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총효용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 구간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한계 효용이 음수인 구간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계 효용이 음수다라는 말은 총효용이 감소하는 구간이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효용 나오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평균 뭐뭐, 평균 땡땡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앞으로 경제학 공부할 때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명사가 있어요. 바로 원점이에요. 원점. 자, 경제학에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평균이라는 개념은 원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평균 효용은 총 효용을 재화의 수량으로 나눈 값이고, 재화 한 단위당 평균적인 효용의 크기를 얘기하죠. 자, 평균 효용은 어떻게 측정되냐면 원점에서 총효용 곡선으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효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원점과 총효용 곡선상의 한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효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효용일까요? 자, 이게 뭐죠? X제의 소비량. 이게 뭐죠? 총효용. 근데 아까 우리 평균 효용의 개념이 뭐였어요? 자, 총 효용을 재화의 수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요렇게 그어지는 삼각형이 생기는데, 요 삼각형에서 요게 뭐죠? X제의 소비량이죠. 바로 얘가 X제의 소비량이야. 요건 뭐죠? 그때 소비자가 얻는 총 효용의 크기죠. 따라서 요 기울기는요, X제 소비량으로 총 효용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균 효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평균 효용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균 효용은 총 효용 곡선 상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아시겠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효용이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x제의 수량분의 총 효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효용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평균 효용 이러면 여러분들 원점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총 효용, 평균 효용, 한계 효용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예시할 수가 있어요. 자, 재화를 한 개 소비할 때 10만큼의 효용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처음엔 다 10, 10, 10이에요. 그런데 재화를 한 개 더 소비했더니 총 효용이 18이 되었대요. 그 말은요, 한 개 효용이 8이라는 얘기예요. 10에서 18로 8만큼의 효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는 한 개 효용이 8이란 얘기고, 자, 평균 효용은요, 재화를 2개 소비했는데 총 효용이 18이니까 18 나누기 2를 하면 9가 됩니다. 평균 효용은 9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재화를 하나 더 소비했더니 총 효용이 24가 됐어. 총 효용 얼마나 증가했죠? 6만큼 증가했죠. 우리 그래서 세 번째 재화의 한계 효용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재화를 3개 소비했는데 총 효용이 24래요. 그러면 재화 한 개당 평균 효용은 8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U, MU, AU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TU, AU, MU 곡선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일반적인 TU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처음에는요, 재화의 소비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계 효용이 체증적으로 증가를 해요. 처음에는 한계 효용이 체증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점점 더 빠른 기울기로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체감이라고 해서 총 효용이 감소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한계 효용이 점차 작아진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된다 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일정 양의 소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부패해서 너무 많이 먹은 상태가 돼서 오히려 더 먹으면 총 효용이 감소하는 상태가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일반적인 총 효용 곡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TU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U 곡선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한번 접선의 기울기를 볼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급해집니까? 네, 급해져요. 급해지다가 점차 올라가다가 요 점이 되면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져요. 점차 완만해지다가 여기에 이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래서 점차 완만해지다가 여기에 이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U가 0일 때, TU 값은 극대화가 돼요. 극대화가 됩니다. 극대점이 돼요. 그래서 MU가 0일 때 TU는 가장 높은 점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TU가 감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MU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MU가 음수이기 때문에 재화를 더 소비하면 추가적으로 더 얻어지는 효용인 한계 효용이 음수만큼의 효용이 얻어지기 때문에 총 효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U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MU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TU와 MU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었냐면 요 점에서 MU 곡선의 극대점이 나오는데 가장 높은 점이 나오는데 이 점에서 TU 곡선은 변곡점이 나오게 돼요. 자, 변곡점은요, 기울기의 양상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 점 이전까지는 점차 기울기가 급해지다가 요 변곡점을 넘는 순간 기울기의 양상이 바뀌죠. 요 변곡점을 넘는 순간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자, MU 곡선의 극대점에서 TU 곡선의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 MU 곡선이 요 MU가 여기까지는 MU가 증가하다가 재화의 소비량이 요 소비량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MU 곡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절대로 반등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는 않죠. 따라서 요 재화의 소비량 이후부터는 MU 곡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요 구간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요 구간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구간은 아니에요. 여기는 MU가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 여기 이후 구간이 재화의 소비량 여기 이후 구간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여기서 TU와 MU의 관계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MU가 양수값일 때는요 TU가 증가해요. 그래서 MU가 양수값일 때에는 TU가 증가합니다. MU가 0일 때는요 그때 TU가 가장 커져요. 극대화되고요. 자, MU가 음수가 되면 TU는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도서관에서 책의 무게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가고 있다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책을 더 얹었을 때 이 책의 무게가 양수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미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누가 여기다가 책을 추가로 더 올려요. 근데 이 책의 무게가 양수값이야. 양수값의 무게를 가지는 책을 위에 올린다면 내가 들고 있는 전체 책의 무게는 더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바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와지는 이 책의 무게를 한계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체 총 책의 무게는 총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한계적으로 더 얹어지는 책의 무게가 플러스일 때는 얹으면 얹을 때마다 전체 책의 무게가 더 증가할까요? 네, 증가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리다가 무게가 0인 책이 있어. 무게가 0인 책을 올리면 이걸 올렸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책의 무게가 더 증가할까요? 아니요. 증가하지는 않아요. 자, 이때는요.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더 이상 올릴 책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올릴 책이 없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책의 무게는 극대화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추가적으로 올리는 책의 무게가 마이너스야. 자, 추가적으로 올리는 책의 무게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500g, 마이너스 1kg 이렇게 무게가 마이너스인 책을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 마이너스의 무게가 올라오면 내가 들고 있는 전체 책의 무게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MU가 음수면 TU가 감소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직관적으로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효용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한계 효용 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 효용 이론은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기본 전제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합니다. 자, 이것은요, 정신병자거나 기분파인 소비자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소비자를 전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효용의 측정은 기수적 효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재화가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하고요. 자, 세 번째, 화폐의 한계 효용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데 요 세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거니와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데 우리가 이미 요거는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본 가정하에 소비자 이론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가 직면해 있는 예산 제약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은요, 소비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M1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는 이 소득으로서 X제를 구입하고 Y제를 구입할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X제에 대한 지출액을 PX 곱하기 X라고 쓸 수가 있고 Y제에 대한 지출액을 PY 곱하기 Y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왜 이것이 X제에 대한 지출액이냐면 자, 우리가 X제를 구입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냐라고 하는 것은 X제가 얼만데
때문에 그러한 X제를 몇 개 샀다. 요건 X제 구입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X제를 사는데 돈을 얼마 썼다라고 하는 것은 X제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그걸 몇 개 샀다로 곱해주면은 X제에 대한 지출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Y제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Y제를 몇 개 샀다를 곱해주면은 Y제에 대한 지출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X제에 대한 지출액과 Y제에 대한 지출액을 합하면 이것이 소비자의 소득과 일치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비자는요, 자신의 소득 전부를 X제를 사거나 또는 Y제를 사는데 쓴다라고 가정한다 이 얘기예요. 자,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쓰지 않고 남겨놓는 이러한 저축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100인데 자, 만약에 X제에 50을 쓰고 Y제에 40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자, 90만 소비하고 나머지 10은 소비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소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이 있어도 이 소득을 꼭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일생 동안에 그 사람의 소득의 크기와 그 사람의 지출의 크기, 소비의 크기는 같다,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꼬르 뭐다? 다음 기의 소비를 의미해요. 다음 기에 소비를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현재 소비를 C1이라고 하고 다음 기의 소비를 C2라고 하면 자, 이번에 이 10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했다 하더라도 이건 결국 다음번에 쓰려고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쓴다. 결국엔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전체적인 소비를 보면 그 사람의 소득과 어떤 사람의 소비액은 일치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한다고 했죠?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죠. 자, 지금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효용을 최고치, 최고의 효용을 누리려면은 90만 썼을 때 효용 극대화 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을 써야지만 효용 극대화 달성할 수 있습니까? 100을 써야겠죠? 우리가 같은 재화의 효용을 느낀다면 이 재화들을 90만 쓸 때 느끼는 효용보다는 100을 쓸 때의 효용이 더 큰 효용을 느낄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예산을 모두 다 소비해야지만 효용 극대화를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는요, 자신의 소득을 전부 다 소비한다. 이렇게 전제 가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소비자가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다 쓰나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예산 제약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 제약식은 정말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소비자는요, 자신의 이러한 예산 제약 하에서 돈을 쓸 건데 자, 이 돈을 쓸 때 소비자들은요, 어떻게 쓰냐면요. 자, X제를 구입할 때 X제 1원당 X제가 나에게 주는 한계 효용의 크기를 고려합니다. 우리 그것을 PX분의 MUX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산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산식의 의미는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분수식이 나오면 그 분수식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분모 한 단위당 분자의 크기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분모 한 단위가 얼마예요? PX니까 이거의 한 단위가 바로 1원이에요. 1원. 그래서 X제에 지출하는 1원을 의미합니다. 이 분수에서 분모 한 단위는 X제에 지출하는 1원을 의미하는데 자, 그 X제에 지출하는 1원당 그 X제가 나에게 주는 한계 효용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곧 px분의 mux는 내가 x제에 1원을 썼었을 때 그 x제가 나에게 주는 추가적인 만족의 크기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y제에 1원을 지출해도 그 y제에 대한 지출액 1원이 나에게 주는 추가적인 만족의 크기가 있을 텐데 우리 그것을 py분의 muy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요 값이 4라고 하고 요 값을 4라고 하고 우리 요 값을 3이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은 자, 요 값이 4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x제에 돈 1원을 더 지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x제는 나에게 4만큼의 만족을 추가적으로 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돈 1원을 x제에 쓰지 않고 y제에 쓰게 되면은 y제를 구입하는데 돈 1원을 더 지출하게 되면 y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3만큼의 추가적인 만족을 더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 1원이 있어요. 이 돈 1원을 x제를 구입하는 데 써야 될까요? y제를 구입하는 데 써야 될까요? 당연히 x제를 구입하는 데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x제 1원을 쓰면요. x제가 나한테 추가적으로 4만큼의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y제는요. 돈 1원을 쓰면요. 나한테 3만큼의 만족을 줘요. 따라서 이 1원을 x제에 쓸 때 나는 1만큼의 효용을 더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등호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돈 1원을 x제에 더 써야 돼요. 자, 근데 우리의 예산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예산 하에서 어떻게 하면 x제를 더 살 수가 있냐면 그러려면 y제에 대한 소비액을 줄여야 돼요. 자, 우리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잘 따라와 주세요. y에 대한 소비액을 1원을 줄여야 돼요. 1원을 줄이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효용은 얼마나 감소할까요? 3만큼 감소할 거예요. 왜? y제는 1원당 나한테 3만큼의 만족을 주는데 내가 y제에 대한 소비액을 1원을 줄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y제는 나한테 3만큼의 효용 감소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효용은 3만큼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를 1원 줄여서 아껴진 1원으로 그 1원으로 x제를 구입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4만큼의 효용을 더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전체 효용은 1만큼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y제에 대한 소비액 1원을 줄여서 그 1원으로서 x제에 1원을 더 지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1원을 빼서 그 1원을 여기에 쓰게 되면 나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할 수가 있죠. 예산을 넘어서지를 않죠. 자, 주어진 예산으로 소비를 하되 y제에 대한 소비 1원을 줄여서 그 1원으로 x제를 소비하면 이것만으로도 나의 총 효용을 1만큼을 증가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y제에 대한 소비액을 줄이고 그 줄여둔 소비액을 갖고서 x제에 더 사야 돼요. 그러면 예산은 일정하면서도 나의 총 효용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이 아이디어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반대로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되면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 자, 요 값이 5고 요 값이 3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요. 반대로 x제에 대한 소비액을 줄여야 됩니다. x제에 대한 소비액을 1원을 줄이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효용은 3만큼 감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껴진 1원을 갖고 그 돈으로 y제를 구입하는데 1원을 쓰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5만큼의 효용 증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의 총 효용은 2만큼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의 예산은 불변인데 다만 내가 x제에 얼마 쓰고 y제에 얼마 쓰느냐라는 이 소비액의 조합을 변경하기만 해도 x제 몇 개, y제 몇 개 이것의 조합을 변경하기만 해도 나의 총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부등호가 이쪽인 경우에는 y제를 더 사야 되고 부등호가 이쪽인 경우에는 x제를 더 사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두 제와의 1원당 한 개의 효용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되면 더 이상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총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면 여기에서 1원을 빼서 그 1원으로 얘를 소비하나
여기서 1원을 빼서 그 돈으로 여기서 소비를 하나 어쨌거나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나의 총 효용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이건 곧 뭘 의미하죠?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px분의 mux와 py분의 muy가 같아지는 상태가 바로 나의 총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우리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은요, 바로 이거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이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해요. 한계 효용이 x제 1원당 한계 효용과 y제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 같아지도록 소비할 때 그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법칙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x제의 1원당 한계 효용과 y제의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아지도록 소비하면 됩니다. 우리 이것을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한계 효용 이론에 따르면은 자, 이렇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하도록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주어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최고의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한계 효용 이론의 결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냥 중요하지 않다 하고 넘어간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게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이게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자, 요건 뭔 소리냐? 만약에 자, 우리 얘하고 얘가 이렇게 일치하는 상태인데 얘의 값도 4고 얘의 값도 4여서 4로 일치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내가 화폐 1원이 있었을 때 이 1원으로 x제를 사도 나는 4만큼의 효용을 얻고요. y제를 사도 나는 똑같이 4만큼의 효용을 얻습니다. 내가 이 화폐 1원을 x제를 사든 y제를 사든 어떤 걸 사도 나는 4만큼의 한계 효용을 얻는 상태가 돼요. 자, 우리 그래서 화폐 1원을 네가 어디에 쓴다라고 해도 4만큼의 한계 효용을 얻는 상태가 될 거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지. 절대로 이 내용 때문에 이건 뭘까? 막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요거예요. 요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의 마지막으로 가치의 역설 살펴볼게요. 자, 이 가치의 역설은요, 옛날에 한계 효용 학파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나왔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자, 바로 가치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 스미스가요, 가치의 역설을 얘기했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이긴 한데 이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자, 뭐냐면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없으면 죽죠.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소중하고 매우 필요한 재화인데 왜 이렇게 물은 쌀까?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솔직히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별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비쌀까? 왜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은 이렇게 가격이 싸고 인간 생활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다이아몬드는 왜 이렇게 비쌀까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해결을 못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후대의 한계 효용 학파가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역설을 해결했는데 자, 우리 요 질문을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바꾸면요, 물은 인간에게 큰 사용 가치를 주는데 왜 가격이 낮을까? 다이아몬드는 인간에게 주는 사용 가치가 낮은데 사용 가치가 적은데 왜 가격이 비쌀까에 대해서 한계 효용 학파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자, 물과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 곡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바로 이게 한계 효용 곡선 W, 이게 바로 워터예요. 물의 한계 효용 곡선이고요. 얘는요, 이니셜이 얘는 D죠. 얘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 곡선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물의 한계 효용 곡선도 우하향하고 있고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 곡선도 우하향하고 있어요. 자, 한계 효용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소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추가적인 물의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를 추가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점차
추가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물론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이아몬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하향하게 각각의 한계 효용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요. 한계 곡선의 하방 면적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총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계 효용 곡선의 하방 면적은 뭘 의미한다? 총 효용을 의미한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소장하고 계시는 다이아몬드 몇 그램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다이아몬드를 1g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저는 전혀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비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만 소비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요, 물은요, 저는 오늘 하루에도 물을 많이 썼습니다. 뭐 제가 물을 마시기도 했고, 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밥을 먹기도 했고 뭐 씻기도 했고 하면서 저는 오늘도 한 수십 리터의 물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사람들은요, 물의 소비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소비량은 매우 적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의 소비량은 매우 많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다이아몬드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소비량이 QD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QD만큼의 다이아몬드를 소비하면서 다이아몬드에서 얻은 총 효용의 크기가 얼마냐 구해보니까 요 하방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바로 여기 하방 면적이 소비자가 다이아몬드를 QD만큼 소비하면서 얻은 총 효용의 크기가 저 하방 면적이란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우리가 물을 QW만큼 소비하면서 얻은 물로부터 얻은 총 효용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구해보면요. 자, 우리 여기까지의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으로서 이렇게 구해지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주는 총 효용의 크기와 물이 우리에게 주는 총 효용의 크기를 구해보니까 둘 중에 물이 주는 총 효용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물은 우리에게 큰 사용 가치를 주는데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큰 쓸모를 주지는 않아. 그 말이 바로 요 얘기예요. 물은 우리에게 큰 효용, 큰 만족감을 주는데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용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니야. 우리 일상생활에 큰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야. 바로 그게 총 효용은 물이 더 크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인간 생활에 다이아몬드가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의 크기보다는 물이 인간에게 주는 총 만족감이 더 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물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건데 한계 효용 학파는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총 효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결정한다? 바로 그 재화의 한계 효용이 결정한다. 바로 그 재화의 한계 효용이 그 재화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맞아. 총 효용은 물이 다이아보다 훨씬 더 큰 총 효용을 줘. 그런데 물의 가격은 다이아보다 더 쌀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물의 소비량은 굉장히 많아요. 다이아몬드는 한 사람이 일평생 1g이나 2g도 잘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적은 양을 소비합니다. 근데 물은요, 하루에도 수십 리터씩 개인들이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물의 소비량은 다이아몬드의 소비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물의 소비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물의 한계 효용은 매우 많이 체감된 상태예요. 매우 많이 체감된 상태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물의 소비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의 한계 효용이 굉장히 많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물의 가격이다 이 얘기죠.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한 사람이 일평생 1, 2g도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별로 체감이 안 된 상태야.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비싼 거죠. 자, 우리 그래서 한계 효용으로 따지면 자, 다이아몬드는
경우에는 소비량이 적어서 한계 효용이 별로 체감된 상태가 아니고 물의 경우에는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한계 효용이 굉장히 많이 체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의 한계 효용은 매우 낮게 체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물의 가격이 훨씬 싼 거죠. 자, 우리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한계 효용이 곧 그 재화의 가격이다라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상하게 초코파이로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좀 군대 생활할 때 초코파이에 좀 맺힌 한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자, 초코파이를 먹습니다. 초코파이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먹는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또는 심심할 때 초코파이 첫 번째 하나 먹으면요 되게 맛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500원어치의 만족을 준다라고 해볼게요. 자, 500원어치의 만족을 준다. 자, 한 개를 이미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초코파이를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지만 첫 번째 초코파이만큼보다는 조금 덜 맛있어. 그래서 얘를 4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내가 세 번째 초코파이 나한테 300만큼의 만족을 주고 네 번째 초코파이는 이미 내가 초코파이를 많이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먹으면 맛이 있겠습니다만 처음보다는 덜 맛있어서 얘는 나한테 200원만큼의 만족만 준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초코파이를 3개까지 소비한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초코파이 장수가 나한테 초코파이 한 개를 더 내밀면서 자네 혹시 하나 더 먹겠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 더 사 먹겠어?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번째 초코파이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자, 우리 이 네 번째 초코파이는요, 나한테 얼마만큼의 만족을 주죠? 200만큼의 만족을 줘요. 그러면 나는 이 초코파이에 대해서 200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네 번째 초코파이는 나한테 200만큼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네 번째 초코파이는 200까지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 네 번째 초코파이가 나에게 주는 요 200만큼의 만족이 바로 뭐죠? 네 번째 초코파이의 한계 효용이야. 나는 그래서 이 네 번째 초코파이에 대해서는 200까지만 지불할 의사가 있죠. 바로 그게 재화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 학파에 의하면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가 나에게 주는 한계 효용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초코파이는 내가 500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두 번째 초코파이는 내가 400만 지불할 의사가 있고 세 번째 초코파이는 300만 지불할 의사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재화가 나에게 주는 한계 효용만큼 소비자는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가 나에게 주는 한계 효용의 크기로서 결정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소비량이 매우 적어서 한계 효용이 매우 높은 상태고 물의 경우에는 소비량이 매우 많아서 한계 효용이 매우 많이 체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다이아보다 더 가격이 싸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일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이 가치의 역설을 한계 효용 학파가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이론의 한계점 보겠습니다. 자, 이 이론은요,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측정한다는 그 이론적 전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화폐의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나 화폐의 한계 효용도 체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얘기인데 이건 뭔 소린가니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돈을 씁니다. 돈을 쓰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돈을 쓰는 것도 재미가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물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가지를 못했죠. 재산이 뭐 100조 원인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아마 백화점 가서 쇼핑해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쇼핑해도 별로 기분 안 좋을걸요. 왜? 돈을 너무 펑펑 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그 돈을 쓰는 거에 즐거움도 돈을 쓰면 쓸수록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얘기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주관적인 효용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제 5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